대영제국 흥망사 제8강 동인도 회사와 인도 식민지 개척입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죠. 17세기 동양무역의 독점 그리고 식민지 경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가 아닌 투자자가 만든 회사가 무역과 경영을 동시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역을 위해서 설립되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도 여러 번 설립이 됐어요. 1600년경에 첫 설립된 이름은 런던 회사였고요. 1708년에 영국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병이 돼가지고 독점 회사로 활약을 했죠. 그러다가 이 잉글랜드의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 프랑스 동인도 회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고요. 국가가 인도를 직접 경영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873년에 접수할 때까지 이 동인도 회사가 사실상 무역과 식민지 경영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만 이런 동인도 회사에 있었느냐? 안 그랬다는 거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인도 회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을 위해서 설립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인도와 그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원래는 그 무역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동인도 회사가 경영을 담당하게 되었던 거고, 그 식민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19세기 중반이 되면 그걸 이제 국가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다 보면 어떻게 회사가 무역도 하고 상업도 하면서 식민지도 같이 하고 군대도 있고 행정도 있고 그랬을까, 뭐 사법도 있고 그랬을까 싶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목적을 시작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또 현지에 가서 주민들, 거류민들을 통치도 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겸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인도 회사보다 먼저 더 잘 나갔던 동인도 회사가 있어요. 바로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VOC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 사실 가장 먼저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인들이 그걸 보고 자극받아서 설립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되었고요.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7세기에 되면 세계 최대 회사가 되고요. 17세기 내내 영광을 누리다가 17세기 말쯤 되면 점차 잉글랜드 동인도 회사의 패권 전쟁에 져가지고 밀려나게 되고요. 오늘날 네덜란드에 있는 최고 은행 있죠. ABN 암로 은행의 전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세기 동양 무역의 최고 강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는 북해 무역의 70%를 점유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모인 자유민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주로 개신교 사람들이죠. 근데 이 나라는 종교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네덜란드라는 땅을 개척을 해가지고 사는데, 여긴 기본적으로 땅이 부족하잖아요. 바다보다 낮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 있긴 해도 그래도 이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무역 활동을 했던 거죠. 주로 북해 무역을 점유를 했고, 남쪽으로도 가서 프랑스나 에스파냐를 거쳐서 포르투갈까지도 이들의 무역 활동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배가 아주 우수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패권자였고, 그러니까 70%의 무역을 담당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들이 포르투갈이 개척해 놓은 그 항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아프리카 동부를 거쳐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말레카 해협까지 가는 이 개척된 항로를 따라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독점 권한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 무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자, 당시에 이 포르투갈은 이렇게 무역로는 개척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은 인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을 영위할 수 없고,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갔거든요. 무역 활동을 해서 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현지에서 상관을 열어서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과 통혼을 토게 되고 자연스럽게 현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포르투갈의 무역 항로를 보고 네덜란드가 그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포르투갈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냐면 바로 향신료였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중동 지방에 그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을 가다 보면요, 가장 많은 상품이 뭐냐면 바로 이 향신료입니다. 그냥 큰 부대 같은 데다가 막 쌓아놓고 팔아요. 이렇게 그릇에다 팔고. 그래서 향신료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향신료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 후추나 뭐 계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먹는 마늘, 생강, 고춧가루 이런 것도 다 향신료예요. 그런데 유독 동남아나 중동 지방 이런 데는 향신료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향신료가 이 무역의 중심이 오랫동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도 이탈리아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할 때도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시 지역에서 넘어오는 이 향신료를 유럽에 건네줌으로써 상당히 큰 무역 이익을 거뒀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는 뭐 후춧가루의 무게를, 금과 무게를 달면 후추가 더 비쌌다, 뭐 그런 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큼 후추가 귀했다. 귀한 이유가 동쪽에서만 나니까 그 동쪽에서 난 거를 서쪽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유럽까지 오다 보니까 유통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마진들이 너무 많이 빼다 가잖아요. 매일 베네치아 상인도 먹어야 되죠. 아랍 상인도 먹어야 되죠. 또 유럽 상인도 먹어야 되죠. 그 런던까지 후추가 오려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얼마나 먼 거리를 후추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 마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새로운 길을 포르투갈이 개척을 했고,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지구 한 바퀴 돌았고 필리핀을 거쳐서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에서 후추를 가득 싣고 와서 유럽에 풀어놓으니까 엄청난 이익을 많이 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향신료가 주로 많이 났던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동부의 말루크 제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향이나 육두 같은 일부 향신료가 이 말루크 제도에서만 재배가 됐고요. 후추는 인도 동부나 여기 수마트라에서 주로 재배됐다는 거죠. 인도 동부, 수마트라, 말루크 제도 이쪽에서 주로 향신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유통 거리가 길었던 거고, 그 유통 거리를 포르투갈은 이탈리아 상인들을 제끼고 직접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익을 봤다. 뭐 이 소문을 네덜란드 상인들도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포르투갈이 만들어 놓은 경로를 따라서 가보자. 우리가 항해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향신료가 중세시대 내내 이탈리아 상인의 최고 독점 상품이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무역선의 최대 이익이 동남아 항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1595년 네덜란드의 한 무역회사가 그 포르투갈의 독점 상품이었던 동남아 향료 무역 시장에 진출해요. 그래가지고 동남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몰루카 제도까지 가서 거기서 후추를 가득 배 싣고 돌아왔더니 무려 4배의 수익을 안겨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가는 4배 수익이 났더라. 그럼 당연히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엄청난 이 향료 제도로 가고자 하는 무역의 욕구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에 동남아 무역로 개척 붐이 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뭐 스웨덴, 덴마크 이런 사람들 다 동남아로 가자라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갔다 오면 4배 수익이 나는데, 물론 손실도 많습니다. 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선원도 굉장히 많고 위험은 있지만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한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이렇게 자카르타까지 건너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남단의 케이프타운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곳에서 상관을 개척을 합니다. 자, 상관이라는 게 중간 기착지죠. 중간 기착지면서 여기서 뭐 식량도 공급하고 물도 공급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육도 하고 하는 게 상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개척함으로써 네덜란드인들이 여기를 많이 건너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보호 사람들, 그 보호인이라거든요. 그 보호인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건너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기 근간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영국한테 지는 바람에 그 영국의 식민지가 되긴 했지만 원래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 이 사람들 원래 네덜란드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의 후손인 거죠.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인 이 자카르타 이쪽에다가 또 상관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동쪽에는 몰루카 제도의 향신료를 독점하려고 찾아갔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원래 포르투갈이 그쪽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덜란드가 훨씬 항해술이 뛰어났다 그랬죠. 배가 훨씬 더 좋고 전쟁도 잘하고, 그래서 포르투갈은 여기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여기 마카오라고 하는 거점이 있죠. 그 마카오에 고립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왜 회사가 필요하냐? 개인들이 그냥 돈을 모아서 배 세척, 그래서 임시로 그냥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투자자와 항해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된 돈을 가지고 배를 사서 또 선원을 모아서 이렇게 갔다 오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니까 회사가 필요하다. 또 배가 두 척, 세 척만 갖고는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선단이 커야 좋고 여기에 그 좋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자연스럽게 설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항해는 265% 이익을 냈다. 한번 갔다 왔는데 260 이익을 냈다. 해산했다. 그리고 돈을 또 모아야 돼. 그리고 또 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예 투자금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배를 갔다 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협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한테는 뭘 하냐면 그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종이 권리 증서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 된 겁니다. 이 주식이 생겨나면 이점이 뭐냐면 그냥 처음에 돈을 모아서 배가 갔다 오면 수익이 났다? 그럼 수익금을 나눠 간다. 그럼 해상. 그럼 또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너무 임시적인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익을 배당하는데 건건이 하지 말고 그 여러 건들을 모아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자. 좀 더 안정적인 체제로 만들자라고 해서 생겨난 게 바로 주식회사였던 거고 또 어떤 주주들은 중간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 돈 쓸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전에 하는 건 배가 돌아와야만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주주를 통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식을 팔므로써 돈을 돌려줄 수 있잖아요. 적당한 이익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익금이 필요할 경우에 주식을 판다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 간에 아름아름 팔 게 아니라 그럼 거래소도 만들자.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최초로 암스테르담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식이니까 주식이 그냥 투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저게 돌아오면 이익률이 뭐 100%다 그러면 주식은 말을 오늘날로 치면 그게 퍼가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배의 가격으로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 돼가지고 액면가 2배를 주고 샀는데 나중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아서 그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평가돼서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생겨났다. 그게 유명한 튤립 버블 같은 것도 생겨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업이 17세기 내내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보는 최고의 무역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생겨나고 증권거래소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금융체계를 모으다 보니까 투자금도 쉽게 모여지고 또 그 투자금이 있으니까 선원들도 쉽게 확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선단이 크게 만들어지니까 항해로도 안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인 1670년대 회사는 150척의 상선, 40척의 군함, 5만 명의 직원, 10,0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거대 조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군대가 왜 있냐? 당시에는 해적과 상인은 이꼴이에요. 이건 고대부터 그냥 19세기까지는 늘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든지 상대편, 다른 나라의
어떤 배가 만났다. 뭐 저 배 뭐 돈이 많이 실렸다. 그러면 막 공격해가지고 납포하는 경우는 부지기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납포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포를 운영할 수 있는 포병도 있어야 되고, 총을 쏠 수 있는 총수도 있어야 되고, 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선원이 더 많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군대도 필수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관, 그 상관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군인도 있어야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 동인도에서의 목표는 식민지 경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로지 상업활동의 이익뿐이었다는 거죠. 차라리 목표가 선명하죠. 그래서 이익을 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상업활동을 잘해서 이익을 내겠다. 그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겠다. 뭐 경비를 제어하고 뭐 그런 게 목표였다는 거죠. 특히 네덜란드 상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했던 상품은 바로 향신료였던 거죠. 이 향신료가 낳은 몰루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해를 다니는 그 지역의 거점 도시, 여기 상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만들었던 주요 상관들이 이랬다는 거죠. 스리랑카, 또 말레카, 또 자카르타, 광저우, 타이완, 나가사키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다니는 항해로에 있어서의 어떤 안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향료 제도에 다른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다른 세력이란 뭐 포르투갈, 또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여러 전쟁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여기에 뭐 중국 상인들도 있고요. 원래 아랍 상인들도 있고 이들로부터 여기를 지켜서 독점적으로 여기 향신료를 유럽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던 게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했던 겁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아까 자카르타에서 광저우를 거쳐 대만을 거쳐 나가사키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 항로에서 네덜란드 배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 배 중에 하나가 하멜이 탔던 배였던 겁니다. 그 나가사키를 가던 그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상륙하게 되었던 그곳이죠. 자, 그 일본 나가사키의 네지마 상관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일본에는 은광이 꽤 크게 있었죠. 이와사키 은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본의 은광에서 나온 은을 가지고 그거를 중국에 공급하고 그 중국에서 나오는 차나 비단, 도자기 같은 거를 또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가사키에 있었다는 거고요. 또 네덜란드인들이 나가사키에 있는 바람에 일본인들이 그 네덜란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학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흑선이라고 하는 배가 도쿄에 왔을 때 미국 배랑 상담했던 일본인 중에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나가사키부터 광저우, 자카르타, 말레카 그리고 페르시아만까지 연결하는 곳에 가장 강한 동인도 회사로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그럼 무엇을 주로 거래했냐? 가장 중요한 상품은 향신료였던 거죠. 후추, 정향 같은 몰루카 제도에서 나오는 상품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거였고요. 또 설탕, 또 중국에서 나온 차, 또 초석 같은 금속이 있었고요. 또 인도와 페르시아 지역에 직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는 후추가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고 이것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17세기에 이렇게 후추를 많이 유럽에 공급하다 보니까 계속 유럽에서 후추 가격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일종의 과잉 공급이 된 거죠. 네덜란드 상인도 했고 프랑스 상인도 했고 영국 상인도 했고 후추를 계속 유럽에 실현하다 보니까 중세시대에는 후추가 굉장히 비쌌지만 17세기, 18세기에는 후추 가격이 아주 내려가서 이익을 보기 어려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대안으로 등장했던 상품이 바로 직물이었던 겁니다. 인도나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직물들이 중요한 상품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후추는 네덜란드가 통제를 할 수 있어서 자기네는 독점 공급하도록 영국이나 포르투갈이 못 사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 직물의 경우는 안 됐다는 거죠. 직물은 인도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후추는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그래서 영국이 부상을 하고 네덜란드가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상품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네덜란드인들이 이 후추 같은 향신료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경쟁자와 전쟁도 했고요. 또 몰루카 제도의 정향 같은 나무들을 막 뽑기도 했어요. 그럼 거기에 살던 원래 농민들은 그게 먹고 사는 길인데 말하면 농사를 못 짓게 막 했다는 거죠. 너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이 네덜란드들이 나쁜 짓을 많이 이제 했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네 후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